네, 신규 확진자 1,615명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로부터 보면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요. 또 일시 중단됐던 50대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재개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입니다. 화요일이 지나면 주말 검사 건수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실제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만나볼 수 있는 날인데요. 1,600명을 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먼저 김경호 교수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 불행 중 다행인 거는 6월 말에 이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완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수도권의 증가세가 유지되니까 모든 국민들은 모임을 좀 자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 2단계 하겠습니다 했다가 하루 전날 이제 수도권 지자체장, 서울시장 중심으로 해서 완화하는 걸 이제 중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격상하는 것도 1,000명 기준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4단계를 취한 점, 이것이 좀 그래 그나마 좀 더 확산세가 커지는 것을 좀 막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현재 많이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론 안타까운 사망은 계속 있지만 네. 아직 많지 않다는 그 점이 조금 다행인 점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계속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160만 명이 아직 접종을 못 맞으셨고, 최근 보고에 따르면 1차 접종 완료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한 22%, 또 사망 예방 효과가 한 72%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지금 1차 접종만 마치신 분이 한 700만 명 정도 되시니까 감염 위험이 커지면 고령층 어르신도 위험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이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통계에 안 잡히는 게 중등증 환자분들, 그러니까 아주 뭐 인공호흡기까지 달 정도는 아니지만 숨이 차서 산소 공급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한 4,000명 이상 정도 되시는 걸로 봐서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상당히 남거나 또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또 네. 위중증 내에서도 이제 인공호흡기만 끼는 위중증이 있고 또 에크모까지 해야 되는 위중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에크모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전문 인력과 장비가 있는 중환자 병상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우려가 돼서 일단 최대한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수리 예측 모델이 지금 2번 발표됐는데, 예측 모델이 자꾸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전파력이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혼재되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예측 모델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경기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2주 후에는 보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을 좀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그러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 당국의 브리핑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차 대유행과 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가족 감염보다는 지인과 동료들을 통한 전파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세대 간 전파가 아니라 그 나이대가 비슷한 또 뭐 또래끼리 혹은 뭐 직장이 같은 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전파가 더 많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고리들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분석도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간의 만남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만남 횟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전파력이 높아져서 같은 만남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고령층에서 저연령층, 또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의 전파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연령층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세대 간 전파가 좀 줄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로 20, 30대, 40, 50대는 어떤 이제 모임 같은 활동들이 또 사적 모임보다는 업무 모임이라든지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회사 출근해서 그런 모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파되는 모임의 성격, 어떤 업무적 공적인 모임인지 사적인 모임인지 뭐 18시 이전인지 18시 이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는 이게 뭐 사적 모임인지 공적 모임인지 6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보다 좀 철저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필수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필수적인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모이는 만남이나 또 업무 중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역 관리 노력은 계속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져야 될 텐데요. 55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했던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일시 중단됐었죠. 그러면서 불만과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후반 대상 예약이 예약 개시 시점까지 도입 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우선 받는 방식, 즉 선착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약자가 폭주하면서 부분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당국은 백신 도입과 또 배송 일정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접종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만 예약을 진행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와 달리 매주 물량 협의되기 때문에 미리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이런 해명도 있었는데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매주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대비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뼈아픈 실수였다.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실수라기보다는 이 모더나 백신의 도입 일정의 특성에 맞지 않는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리부터 어느 정도 좀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백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쯤 접종할 수 있다라는 예약을 못했을 경우에 뭐 예. 대기 번호라도 부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실수는 이 정도 수준의 실수는 이제 되풀이되면 굉장히 좀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더 이상은 없어야 될 실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전 예약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반복이 돼서 예약을 차라리 오부제로 하자, 마스크 그 요일제처럼 나눠서 하자 이런 제안들도 있던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주간별로 도입 일정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놓고 예약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요건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원의 방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불가피한 방식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어떤 방식이 더 맞는지 판단하는 것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재개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은 오늘 오후 8시에 재개가 되고요. 일정도 이달 17일에서 24일까지로 일주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서서 저희가 짚었던 내용과도 약간의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분화했습니다. 연령별로 50에서 54세 대상자는요. 예약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 되겠죠.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53세에서 54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한 것이고요. 50에서 52세는 하루 뒤인 20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한 것이고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해당 연령층이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든 또 온라인을 통해서든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기존에 이렇게 꽉 막혔던 예약 방식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덜 몰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분들도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동시에 몰리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서 동시 접속 인원 가능 인원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면은 예.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좀 미리 사전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어떤 브리핑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럼 이제 40대부터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들도 좀 미리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부제처럼 예. 이렇게 인원을 나누고 또 예약하는 쿼터도 좀 미리 나눠 놓으면은
일단 먼저 뭐 예약한다고 해서 먼저 접종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쿼터를 미리 분산해서 나눠서 분산 예약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예약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미리 조금 알려드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미리 좀 사전에 하루 이틀 전이라도 좀 예. 양해를 구해서 지금 확보가 된 것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변경합니다. 이런 공지가 있었다면은 0시부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진 않으셨을 텐데 아마 다음엔 더 좋아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예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민간 기업에서 이제 뭐 티켓팅 전문 업체가 있다면 뭐 좀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예약이 중단됐던 것과 관련해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돼 있던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관리 그리고 백신 접종 업무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은 채로 두 가지 업무들이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앞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 보완책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진자 관리하고 백신 접종을 구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확진자 관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 백신 접종은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쪽이 별로 겹치지 않습니다. 이게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골키퍼 보고 전방 압박 수비해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의 어떤 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했을 때는 비상조직인데 고정조직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현장과의 관계 그리고 민간 조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일과 시간에 백신 접종 어려우신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뭐 6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오후 6시 이후에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와 우리도 좀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위탁 의료기관이나 이제 접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또 남아 계실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로 남을 테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더 의료기관에도 이제 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좀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고 또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인원도 좀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하고 맞물리면서 또 접종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2차 접종이 좀 뒤로 밀리는 현상도 생겼는데요. 네. 일단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접종 시간 늘리면 좋은데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추가적인 근무라든가 투여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의료기관은 이제 예방 접종을 이제 오후 좀 한 2-3시에 마감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대부분 의료기관 또 좀 좀 늦게까지 또 문을 열어놓는 데도 있으니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6시 이후 접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의료기관이 또 이제 문을 열게 되면 또 예약할 때 그런 의료기관을 또 선택해서 또 시간을 예약해야 되는 또 시간이 몰리는 이런 부분 참 조절하기 어려워서 일단 가급적이면은 직장이면은 이제 접종을 맞으시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오프를 좀 배려해 두는 것이 낮 시간에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대규모 사업체는 자체 부속 의원 내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조금 공휴일이라든지 또 6시 이후라든지 좀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배려하는 것들을 좀 모든 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 시스템이 어떻게 보완이 돼야 할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고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2단계가 되게 되는데 현행 1단계잖아요. 여기서 2단계로 높아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집니까? 1단계에서는 몇 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8명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넉넉한 범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호회라든지 또 직장의 팀 단위 이상의 회식 이 정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적 인원 제한에 있어서 인원 산정 기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아직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뭐 백신을 접종했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거기서 제외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원은 셀 때 들어가는 것이고 단순히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외가 되려면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고요. 예.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어떤 뭐 장애인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돌봄이 필요한 돌봄 인력이 있을 경우는 이제 그 인원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위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이 모이는 경우, 이 경우도 예외가 되고 스포츠 시설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8명을 넘겼다 하는 경우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이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 12시, 밤 12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흥시설부터 해서 식당, 카페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식당, 카페는 1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은 가능하다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목욕탕, 학원, 공연장 이런 시설들은 뭐 PC방도 마찬가지인데 운영 시간에 딱히 제한을 받지는 않는,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뭐 크게 1단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이런 쪽에서는 키즈 카페도 포함이 되는데 실내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6 내지 8제곱미터에서 뭐 1명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을 지키는 선에서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교회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 관심 있는 이제 종교시설 이용 문제가 있는데 2단계에서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객실 정원만큼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비율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은 2단계로 격상을 내일 한다는 부분, 물론 제외된 지역도 저희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536명입니다. 이 중에 델타는 374명입니다. 예,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8월에는 이 델타형이 50%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국도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실제 감염자로 이제 추계를 해보게 되면은 처음에 한 500명대 나올 때는 한 7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주 단위로 이제 7명, 12명, 16명, 65명, 또 230명, 거의 4배씩 이렇게 주 단위로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뛰는 게 아니라 배로 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3, 4배로 뛰는 게 계속 유지되면은 조만간 뭐 100명, 400명, 뭐 1000명 이렇게 델타만 그렇게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다른 바이러스에 묻혀서 델타 변이의 어떤 확장세가 그동안 좀 간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지금 4단계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제 확산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조만간 우세종을 넘어서 이제 대부분 감염 차지하면서 또 무서운 전파력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어떤 수리 예측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학교 감염이 학교에서 감염이 돼서 집으로 옮겨가는 양상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학교는 그 해당 지역사회에 사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 감염 전파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사들의 경우는 더더욱이나 꼭 학교 근처에 산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 더 멀리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방어해야 될 영역인데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현재는 조금 이따 방학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교육당국의 방침은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40일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라고 발표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신호를 좀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2학기를 맞이해서 바로 전면 등교가 불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미리부터 좀 교육당국에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주하게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 필요성을 이 인천 초등학교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돌파 감염 사례를 만나보면은요. 그 백신 종류별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돌파 감염 사례자가 국내에서 250명을 넘어서서 이 백신 종류 중에는 얀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회 접종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돌파 감염이 잘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돌파 감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접종자가 112만 명 중에서 143명, 그리고 미접종자가 4만 명 중에 83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감염 예방 효과는 92.8%. 감염 예방 효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겠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사망이나 위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은 더 줄어들겠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고, 또 얀센 백신이 혹시 이제 면역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에 대해서 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방 효과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가 있어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하지만 그래도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좀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은 큰 감염 위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돌파 감염자들 중에서 변이에 감염된 분들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이 끝난 바로는 37명 가운데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는 결국에 변이 바이러스가 그 기존 백신을 좀 무력화시킨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37명 중에 12명이 변이니까 한 32% 정도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누적이긴 하지만 이제 2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출된 변이에 비해서 돌파 감염의 변이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건 12월부터 통계이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 이전의 통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다 이제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이 더 증가하는지는 좀 추가적인 세부적인 분석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분율보다 돌파 감염에서 생기는 변이 바이러스 분율이 대충 봐서는 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의 면역 효과,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례를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카페 업주한테 내가 코로나19 확진자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틀간 카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분은 50대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심지어 이게 지금 무죄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의 배경으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식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조리랄까 이런 것들로 판단했을 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이제 좀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 사람이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판단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내가 확진자다라고 한 것이 농담성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맥락을 보면은 자기 일행들한테 처음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란들 떠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미 걸렸다. 내가 확진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워낙에 많이들 걸렸으니까 나도 걸렸겠지 뭐라고 굉장히 확진자라고 하는 근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본인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확진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방역 당국에 신고를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카페 방역 처리 때문에 이틀 동안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 손실은 분명히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농담하신 손님이 하신 것도 맞는데 어떤 고의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자기가 확진자다라는 말을 해서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겠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 초기에 몇몇 그
유튜버들이 예. 지하철 같은 데 타가지고 나 코로나 장난치고 확진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외치고 예. 내린 다음에 저기는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막 킬킬거리고 웃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주인의 어떤 잘못 들은 실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온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나오면 좀 계속 거듭 확인을 해보고 예. 그리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가게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를 하다가 예.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농담이랍시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신고를 하시는. 그러면 신고를 하셨더라도 이 사람이 좀 방해할 어떤 고의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업주분들도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뜩이나 힘든 요즘에 이 업주분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틀간 카페 문을 못 열면 또 그 수익에 대한 그 손실 보전은 누가 해줄 것인가 이제 이런 억울함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19 상황에서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저희 코로나19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건 큐브 김수민 평론가와 더 이어서 함께할 거고요.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